자, 안녕하십니까. 이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NPL은 영어로다가 non-performing loan, 미실현 이익, 미실현 수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현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대출을 실행해 놓고 나서 이자가 안 들어오는, 원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채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고 대출해 줄 때 설정을 했던 저당권을 파는 게 되지요. 그래서 그 근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거 조항은, 근거 법률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었죠. 97년 말에. 그래서 97년 말에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이 됐죠. 대표적인 게 외환은행을 먹었던 론스타. 그런 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커다란 빌딩들을 전부 다 론스타나 미국의 펀드 회사들이 와서 사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든 게 우리도 저당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허가를 함으로 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나라의 국유자산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NPL은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저당권 자체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1년에 수백조 원의 대출이 일어나죠. 대출이 일어나는데 그 대출에 대한 거는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일어났던 저당권, 즉 채권이죠. 은행이 받을 권리니까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5주일 동안 이 NPL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NPL의 정의, 장점, NPL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NPL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NPL 채권 가격 결정 방법, NPL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 제자예요. 그분이 지금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그 물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항상 그렇듯이 항상 이론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는 투자를 안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투자 대상 물건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런 게 있었노라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 물건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중간에 계시면은 항상 메모를 하셨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수업 마칠 때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 채권의 발생 부분이 안 나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채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담보를 얘기를 합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대출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행에서는요, 대출을 받는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자격을 갖다가 해봐야죠. 옛날에는 이 담보만 가지고 바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LTV,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냐. 여러분들 왜 투기 억제 지역, 그 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은 LTV를 60%로 한다. 투기 과열 지역은 40%로 한다. 15억 이상 되는 건 40%로 한다. 이건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즉 아파트가 5억이라 그러면은 60%를 적용하면 3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3억까지가 대출 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방이 2개가 있어요. 방이 2개가 있으면 하나당 서울 같은 경우 3,600만 원을 제외하죠. 소액 보증금.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경매에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방 하나당 서울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그러면 2개니까 7,200만 원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가는 금액은 2억 2,800만 원이 됩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상담을 하시면은 그러면 2억 2,800만 원만 해줍니다. 방이 3개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방이 3개다. 그러면 본인이 거주한다. 이럴 때는 차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방 2개만 빼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가면은 대출 금액이 2억 2,800만 원 되더라. 그러면 2억 2,800만 원을 가지고요, 이대로다가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의 개념은 이 대출을 해둘 때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서 대출을 못 갚게 될 적에 그냥 그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경매를 통해서만 은행에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들어오는 개념이 경매의 개념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의 개념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금을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시에 이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을 해주고 대출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은 자기네들이 대출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설정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0%, 제1금융권,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이 다릅니다. 즉 1억 원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1억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설정 금액이 제1금융권은 은행권입니다. 농협, 뭐 신한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제1금융권. 그러면 곱하기 120% 해서 얘는 1억 3천만 원에 설정을 해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요거는 130%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1억 2천, 요게 1억 3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 개념이 뭐냐? 왜 그러면 얘네들은 120%를 하고 130%를 설정을 더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연체를 하게 되면은 연체에서의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원에다가 경매도 집어넣어야 되지요. 연체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따로 뽑아갖고 전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120%, 130%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은행권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120%만 해도 충분하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저축은행은 담당 직원이 적지요. 근데 기간은 장기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130% 설정을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근저당권이다. 여기에 근자가 붙습니다. 원래는 저당권인데 저당권에 근자가 붙는 거는 뿌리 근자를 씁니다. 요 저당권이 기본이 돼서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되면은 또 추가로다가 설정을 변경을 안 하고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계속 한번 설정해 놓은 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5년까지. 그래서 근저당권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차주가 채무 불이행이 했을 때 은행에서는 이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죠. 그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에도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게 얘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채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NPL 할 때 채권하면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경매에 집어넣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한다. 자, 보시죠. 대출, 이 아파트 금액이 5억 원이었었어요. 근데 대출은 요만큼 나갔죠. 그러면 2억 2,800만 원 곱하기 120%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끝전 떼어버리고 2억, 그냥 2억 원만 대출해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을 설정을 하고 2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5억짜리니까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매를 집어넣으면 경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낙찰가율이 85%더라. 이렇게 되면은 85% 곱하기 5억 원 하면은 4억 2,500이더라. 이렇게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억 2,500 낙찰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2억 원은 무조건 회수가 가능하죠.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당권을 팔아요. 은행에서.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3개월이 되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3개월이 지나면은 경매 준비를 해갖고 6개월이 지나면은 경매를 집어넣어요. 은행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요 사이에 연체이자가 붙죠.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경매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전국에 있는 지점들이.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저당권, 즉 채권을 팝니다. 1년에 2번 팔아요. 6월 달 지나고 나서 또는 12월 달쯤 돼서 또 한 번 팝니다. 은행이 왜 파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2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를 했어요. 근데 은행이 이 저당권을 팝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이게 2억 4천짜리죠, 채권이. 2억 원은 대출해줬지만 채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2억 4천이야. 그러면 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이자. 은행에서 정상이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5% 했다고 칩시다. 대출이자가. 근데 이게 연체이자는 어떻게 가냐면은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플러스 3% 내지는 3.5%에서 약 한 7% 정도의 대출이자,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요 연체이자가 늘어날 거를 감안을 해갖고 여기까지는 다 경매 집어넣었을 때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기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요 금액까지는 전부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갖다가 얼마에 사오냐 하면은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개 한 2억 원 정도에 사와요. OPB 원금 정도에. 대출 원금 정도에 우리가 NPL을 사옵니다, 실제. 그러면은 5억 원짜리를 2억 원에 사서 경매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까지 낙찰이 되면 4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4천만 원을. 그럼 수익률이 괜찮죠. 그래서 요 과정이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대출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격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격심사에서는 DTI, 총 부채 인정 비율. 총 부채 비율. 요 두 가지를 따지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연소득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소득의 3배, 4배까지를 인정을 해준다. 요게 이제 그 DTI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LTV랑 관계가 없어요. LTV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은 2억 2,800만 원 나왔거든요. 1년에 대출 원리금을 계산을 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연소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약한 연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그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낼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얘는 되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 가정주부란 말이죠. 소득이 전혀 없어요. 카드 쓴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대출은 뭐 안 해줘. 대출 금지. 아시겠죠? 얘만 나온다고 해서 대출을 해줬던 건 옛날 방식입니다. LTV만 갖고, 즉 담보 인정 비율만 갖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DTI나 DSR. DTI하고 DSR은 여기에다가 요거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DSL은 여기에 총자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는 카드론이 들어가고 다른 은행 대출, 기타 이런 걸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DTI는 그럼 요거는 안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채 인정 비율. LTV가 이만큼이 나와도 DTI나 DSL이 안 되면, 즉 연소득이 안 되면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DTI는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거 할 적에 DTI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 60, 여기 40, 여기 40, 40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는 소리죠.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 여기다가 15억 이상이다. 그럼 아예 일로 가버리죠. 15억은 아예 금지지. 9억에서 15억까지는 일로 들어가 버려요. 40%밖에 안 해주겠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권의 발생은 대출 신청하고 자격심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경매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채권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은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결국은 NP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되셨죠? 지금 실제 요즘 이제 은행 지점장을 제가 오늘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특히 강남 지역은 웬만하면 아파트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다 놀아. 한가해. 그리고 한가한데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말에 골프나 좀 치러 가야겠어요. 머리나 식히고. 근데 실적하고 관계되니까 또 지점장들은 그렇게 쉬실 수가 없죠. 연체가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요, 대출해주는 부서랑 그 다음에 대출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연체하면은 관리 또는 여신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할 적에만 하더라도 대북의 관리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거의 통합을 같이 해서 쓰는데 은행 직원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출을 하면서도 대출 관리를 같이 하는데 여신 대출 여신은 대출이에요. 그러면 예금은 수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받았잖아. 예금은. 그래서 수신.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되죠.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야, 부채. 근데 대출을 해준 거는 여신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요거는 내가 돈을 갖다 남한테 빌려준 거니까 받을 권리지요. 그러니까 받아낼 자산이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연체를 할 때 이제 관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은행이 좀 칼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출이 시작이 되면은, 그럼 빨리 갚아라. 그 전화부터 옵니다. 언제까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지점에서 관리를 하다가 3개월이 안 되면 본점으로 이관을 보냅니다. 본점으로 이관을 보내요. 그럼 본점이 어디로 보내? 여기로. 관리부 또는 여신관리부로 보내. 본점 이관을 보내는 게. 이게 3개월이에요. 본점에서는 경매 준비입니다. 본점에서는
3개월이 지난 연체 대출금을 모아요. 한 지점 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약 한 100몇십 개 정도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3개월 이상 된 연체가 본점으로 넘어오면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각 법원마다 분류를 해야죠. 경매를 집어넣으면 법원마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경매 준비를 해. 그래서 처음부터 최초 연체일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경매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죠. 당신이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대출이자를 여지껏 못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경매 준비를 하고 법원으로 넘깁니다. 정리를 해서. 이게 한 1개월 걸려요. 요 사이에 준비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접수를 하면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감정을 해야죠.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이 물건이 얼마가 되느냐. 왜 그러느냐. 연체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출 시점에서 요 대출 시점에서 연체일자까지는 얼마나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건마다 다르죠. 1년 전에 대출을 받아갖고 1년 뒤에 연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 받은 지 석 달 만에 연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년 지나갖고 사업이 안 돼서 연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대출할 적에 감정을 하는데 담보물 감정을 해서 대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 했던 이 감정이라는 개념은 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 가격하고 전혀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 거고 땅값도 올랐을 거고 어떤 거 떨어졌을 거고 그렇죠. 근데 대개 오른 게 대부분이겠죠. 감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경매 비용을 받죠. 한 0.3% 정도에서 0.5% 정도 경매 비용을 받고 경매를 합니다. 이런 비용도 이제 나중에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들어간 물건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띄워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그 중개를 할 때, 즉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띄실 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은 무조건 스톱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데 이게 바로 경매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빠르면 6개월, 늦는 게 1년까지 지나가는 거 봤어요. (6개월에서) (8개월) 또는 1년쯤 지나가야지만 경매를 시작을 해요. 요 경매 개시라는 게 1차 경매. (1차) 경매가 6개월에서 법원에서 접수해서 감정하면은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1차 경매가 시작이 되고요. 2차 경매 1개월. 1차에서 2차까지는 1차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2차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3차까지 다시 1개월. 그러면 평균 낙찰이 이 경매 횟수로 볼 적에 2.8회. 2.8차에서 낙찰이 되더라.
즉 2차에서 낙찰되는 게 아니고 3차에서 낙찰되는 게 많더라 이거예요. 간혹 가다가 2차에서 낙찰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4차,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내거나 공장, 그 다음에 건물, 특수물건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3차에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3차가 만약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면은 1개월 대금 납부 1개월 배당 이렇게 해서 경매 종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연체가 시작이 돼 갖고 경매로 해서 대출원금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해볼까요? 3개월, 6개월이죠? 7개월, 뭐 1년은 빼고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그러니까 평균 17개월에서 20개월 걸리더라. 최초 연체부터 시작해서 낙찰까지. 그러면 연체이율이요, 옛날에는요, 24%씩 받았어요. 연체이율을. 지금도 법정 최고 받을 수 있는 연체이율이 24%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들, 사채 쓴다고 그러죠? 사채에서도 24%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 법적으로. 작년에 36%였었는데 24%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은행권은 아파트가 아니고 만약에 토지 같은 게 있으면은요, 은행에서도 이게 거의 한 19%에서 20%까지 받아요. 연체이율을. 연체이율을 20%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1억 원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설정이 예를 들어서 130% 설정을 했다. 땅 같은 경우는 130%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130%를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은 1억 원 대출을 했다. 그러면 연체 이자를 20%만 계산을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은 120%. 그죠? 여기서 20개월 걸렸죠? 20개월. 20개월이 걸리면은 몇 프로예요? 거의 한 135%까지는 연체가 꽉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원의 저당권을 갖다가 1억 2천짜리를 사더라도 저당권을 넘어가지는 못해, 연체율이. 저당권을 절대 넘어가지를 못해. 그렇지만은 그 설정 최고액까지는 내가 다 받아낸다. 그러니까 NPL을 투자를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 설정 최고액까지를 맥시멈으로 해서 우리는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일단 개념은 아시겠죠? 채권을 어느 시점에서 사는 자는 여기에서는 못 사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초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부터 삽니다. 최초 3개월. 비용이 130% 넘어가는 것을 못 받아요. 넘어가면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 신고? 신고를 하다니요. 법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배당 신고하고 채권 신고할 때 내 채권이 130% 넘었다고 신고하면 더 받아낼 수 못 받아요. 근저당 설정액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의미가 대출 받은 사람이죠, 채무자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은행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NPL을 사왔다 그러면 NPL 투자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1억을 대출을 해주고 1억 2천 설정을 했어요. 낙찰을 2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채권자는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설정 최고액까지 1억 2천 까지밖에 못 받아. 그럼 8천 남았지요? 그럼 8천만 원은 여기다가 채무자한테 돌려줘. 이게 채권자의 지위입니다. NPL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근저당 설정 최고액을 초과해서 이득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최고액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설정 최고액이 중요하고 이 설정 최고액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신협저축은행, 보험을 얘기를 하고 여기는 그냥 은행 무슨 은행 플러스 농협, 수협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수협까지만. 물건에 따라서 설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120%, 여기는 130%. 토지 등 해놓고 왜 별도로 분리를 했냐 하면은요, 140% 설정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놓는 데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NPL에서는. 설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설정 비율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연체 이율이 높은 거.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투자 성공 사례하고 그 다음에 NPL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교재에 없어요. 예, 교재에 없지만은 제가 은행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지점에 있는 거를 모아서 본점으로 이관을 보내고 이관을 보냈다 그래요. 지점에 있는 서류를 본점에다가 싹 보내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보내면은 본점에서 이제 접수를 받죠. 그러면 서류를 갖다가 이제 본점에다가 주는 거예요. 대출할 때 자서 받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일체의 서류를 본점으로 보내는 거를 이관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역 지점이구나. 그러면 이제 영등포 지점에서도 올 거고 뭐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산더미 같이 싸놓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이 걸리는 거야, 이게. 그 업무를 제가 했어요.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그때가 84년도에 제가 대출 업무 시작을 했네요. 대충 몇 사람이 그 업무를? 예? 대충 몇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마다 규모가 다른데, 제가 근무했던 은행 같은 경우는
관리부 직원들이 한 80명이 됐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한 계층을 거의 관리부가 다 쓰고 있으니까.